약사별공 제6회를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맨날 오프닝을 할 때 이 박수를 치고 하는데 뭐 괜찮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예, 괜찮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모였는데요. 오늘은 새로 이제 좀 두 분이 좀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소개부터 새로는 아니고 오랜만. 그렇죠. 오랜만에. 일단 소개부터 하면서 일단 저희 한번 근황을 좀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도원 신영은입니다. 예, 저는 주경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서완석입니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예, 저는 빠챔 정동만입니다. 예, 이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경님하고 파참님이 오래간만에 저기 참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풍성해질 것 같은데 파참님 어떻게 주경님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약국 근무하면서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체온보다도 더 높은 열대야 속에서 생활하는 그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파참님은 좀 어떠셨나요?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가 94년도인데 그때도 무지무지 더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있는데도 더 더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반 시민분들보다는 이제 더위를 많이 못 느끼긴 하지만 그 매일마다 이제 의약품 배송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드링크를 하나씩 까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위 좀 식히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더위를 좀 아주 덥다고 느껴진 게 이번 주, 그러니까 이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에 약국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여러분들 약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약국은 29도 이하로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한 28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이전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손님이 많거나 네.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약국이라는 구조가 엄청 바쁘신. 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위에 그 어떤 열이 좀 많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29도는 처음이었고 정말 이 기억이 선명히 남습니다. 그 예전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는 그 아주 그 북극 한파 때문에 아주 기억이 선명했는데 요번에는 아주 이 살인적인 더위가 아마 내리에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근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이제 모여서 얘기하니까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원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원한 일은 별로 없고 좀 이게 그 세상을 보더라도 이 더운 일만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오늘도 이 얘기가 시원할지 더울지 참 모르겠지만은 주제는 덥더라도 내용은 우리가 좀 시원할 수 있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7월 19일 날 정부가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제목은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인데요. 이 내용이 참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7월 19일 날 혹시 이날 정부 발표하는 거 TV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좀 보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관심 있는 분야여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단초로서 그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그 김미영 씨를 얘기를 하면서 의료기기의 어떤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미영 씨 그 사건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소아 당뇨, 그러니까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하고 이제 아이의 살고요. 어머니죠. 그렇죠. 예, 예, 어머니고요. 근데 매일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으니까 매일 체열을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맨날 피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애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그 연속으로 이렇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외국에서 구입을 해왔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 블루투스로서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계는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아마 약간 이분이 좀 이게 IT 쪽에 종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일시간으로 그러니까 개조를 해가지고 그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이 기계가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아이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현행법상은 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가 그 기계니까 그 본인만 사용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 이제 환우애들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구매를 좀 대행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불법 그러니까 의료기를 개조하는 부분들도 의료법상으로 좀 불법 부분들도 좀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좀 된 거가 이제 좀 이슈화 되면서 이걸 기계로 그러니까 기화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스머프님 좀 어떠신가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내용이 현재 그 어떤 그 어떤 이 규제 혁신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맥락성을 갖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들을 그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그 더워서 그런지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그 상징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 김미영님이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김미영님이 갖고 있는 그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혈당 측정기잖아요. 그게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거는 그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혈당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걸 수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발생을 하는 그 제도적 그 공백 또는 제도적 해석에 있어서의 그 엇갈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식약처에서 그 문제를 삼았던 게 의료기기법 26조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기기법 30조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내용적으로 그 해석에 따라서는 좀 충돌하는 여지가 있어요. 26조하고 30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러니까 26조가 어떤 거냐면 그 무면허 의료기기 판매라고 하는 것과 불법 개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26조. 그게 26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면허 의료기기 판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김미영 씨가 자기 아들한테 그거를 사용을 했던 것들을 자기 아이한테 그걸 사용을 했던 것들을 환우에 일형 당뇨병 환우에 올리고 그 부분들이 내용이 이제 그 퍼지니까 그분들이 자기도 그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거를 공급받은 데가 체코였대요. 체코밖에는 없어서. 근데 그 체코에서 공급해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그 발송을 못하니까 공동으로 구매를 해라. 그래서 이제 김명 씨가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준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의료기기 26조의 무면허 의료기기 판매 그러니까 정확히는 네, 그렇게 된 수입 거죠. 허가와 판매업, 그러니까 수입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거기에 위반이라고 본 게 있고 아까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기계가 그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미영 씨와 그 아이 핸드폰으로 24시간
혈당이 그 측정이 되면서 전송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앱을. 근데 식약처에서 이 앱을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명 씨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불법으로 앱을 자기 아이폰과 자기 아이의 그 아이폰에다가 그거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또 26조의 그 불법 개조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료기기 32조 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가 사용 의료기기는 면제가 되어지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식약처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앞에 26조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 김명 씨가 검찰에 그 불려가서 조사를 이제 받게 된 거고,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의료기기법 32조 면제되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일형 소아 당뇨병 그 아이들의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장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의 확대 차원에서 그 보장성을 좀 그 확대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일단 범법이 되어지니까 그 범법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가 얘기가 되어진 거고, 이거를 또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상징화를 시켜서 규제 완화의 하나의 그 이유 아닌 이유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김미영 씨가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지금 뭐 26조, 30조, 32조 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정작 필요한 그 의료기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가나 아니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법조문 자체가 해석을 너무 이렇게 좁게 그렇죠. 해석을 좁게 한다던가 하는 아니면 거죠. 이게 임의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규제 쪽이라기보다는 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좀 불합리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 미비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의료기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가 그 CGM이라고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형태의 의료기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법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르는 그 맹점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법만 손보면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그 수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네. 개인이 이렇게 수입을 네. 사오지 못하는 네.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 개인이 있어야 사업자 되는 거예요. 등록증을 그쵸. 받아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만 개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소아 일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소아 일형 당뇨병 환자 네.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도가 미비하고 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적으로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왜 7월 19일 날 갑자기 규제 혁신, 의료기기 규제 혁신으로 얘기가 이렇게 번져가는지 전혀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김미영 씨의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뭐 민변하고 또 뭐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법률 지원을 통해서 그 의료기기법 해석을 좀 이게 24조하고 뭐 표시 광고법이 위반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좀 잘못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 아니면은 법적인 미비점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쪽에서 행정기관 쪽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걸 잣대려 두고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그건 네가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경직된 자세가 그리고 이거에 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그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기기에 대해서 수입을 계속 하겠다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뭐 그런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출시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설득을 해서 출시를 하게 해라. 그래 놓고서는 인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용허가가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기기를 국내에 없는데 외국에 있는 걸 들여올 때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소아 당뇨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로 확대가 돼서 의료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각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잘 보듬어서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산업의 얘기로 지금 7월 19일 날은 발표가 된 거죠.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좀 더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지금 우리가 김미영 씨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7월 19일 날 그 정부에서 발표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이 제목만 보면은 혁신 성장 들어가 있고, 규제 혁신도 해야 되고 산업 육성. 왠지 뭐 그냥 좋은 느낌이 있긴 한데 과연 좋기만 하는지 한번 그 좀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그래서 설명. 제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 추진 배경이 일단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료기기는 미래형 신산업 분야다. 그래서 높은 부가가치율하고 고용 창출에 긍정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가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규제다. 그래서 그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경을 이렇게 깔고요. 추진 과제로서 보니까 규제 과정의 뭐 그레이존, 뭐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 과정에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혁신 첨단 의료 기술 뭐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된다. 뭐 안전한 의료기기 포괄적 내부티브 규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산업 뭐 협력단을 만들어야 된다. 뭐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일단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 좀 제가 좀 성호퍼님의 질문을 드려보고 있는데 질문이라면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그 추진 배경에 높은 부가가치율하고 고용 유발 효과 그 다음에 고용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나누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왜 갑자기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끌고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 정부서부터 상당히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통칭을 해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예, 항상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보장성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앞에 하나 발표가 된 다음에 뒤이어서 꼭 의료 산업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따라오는 부분들이 항상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항상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때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특히 지금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랑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바이오 의약품 산업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 개가 항상 맞물려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왜 맞물려서 들어가냐면 의료 환자를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의료기기가 필요할 거고 환자를 치료로 하는 데는 약이 필요로 할 거고 기관이 필요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치료와 진단과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듯이 이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를 항상 같이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문재인 케어 작년 7월 달에 발표했던 문재인 케어에서 핵심적이었던 부분들이 비급여를 급여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장치가 뭐였냐면 예비급여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비급여가 어떤 거냐면 그 비급여, 그러니까 비용 효과성을 통해서 그 판단하기 애매한 중간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예비급여로 돌려놓고 3년 내지 5년 동안에 그 근거를 마련하게 해서 급여를 할 건지 비급여를 할 건지 판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기간 동안에 비용 효과란 얘기는 가성비를 얘기하는 가성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에서 30에서 90% 사이의 본인 부담률을 책정해서 돈을 주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돈을 주기도 하고 그게 기술이 사용하게끔 되어지는 형태. 즉 제도적으로 원래는 이런 예비급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 기술이 그 사장되어지거나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최소화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그 기술과 그 의료기기에 대한 또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그 이제 스머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비급여를 급여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이 너무나 크다. 비급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일정 정도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긍정적인 네.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강론적으로 부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독소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차피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급여가 정말 될 가성비가 때, 떨어지는 그 기술들은 약품들은 빠질 것이고 네. 가성비가 좋은 것들 막상 해봤더니 괜찮더라. 네. 이것들이 성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남는데 그런 방식들조차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는 조금 국민들의 어떤 의료 기술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 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는 해외에 수출되어지는 형태의 얘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그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3,360억 불이에요. 거의 400억 조에 달하는데 문제는 국내의 시장 규모 2016년도 국내 시장 규모가 5조 원, 5.8천억 원이니까 약 6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의 1.7%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예, 그러니까 규모에게는 이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별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국내 시장의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갖고 해외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질 텐데 이 해외에 그 3,360억 불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술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문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의약품도 2019년도에 예상되어지는 게 2,625억 달러거든요. 이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가 작년 2017년도가 42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게 얼마냐면 4조 5천억. 그러니까 아까 전체 규모는 300조에 가까운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부분은 4조 5천억밖에 되어지지 않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이제 강론적인 부분들은 아마 뒤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 추진 배경이 참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그 스머프님께서 그 지금 이제 의료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된 그 문재인 케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연관성 속에서 그 오히려 이 의료기기의 오늘 그 이 의료기기의 규제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문재인 케어의 어떤 그 비급여를 더 확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제 하는 걸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추진 배경에서도 보니까 이게 뭐 일자리 자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율 뭐 아까 얘기했는데 부가가치율 뭐 고용 유발 효과 그다음 고용 창출 뭐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미래 신산업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증명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또 나름대로 또 정부 발표하면은 뭐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퍼센트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게 말까야 될까요?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저번 7월 19일 날 발표한 자료에 보면 고용 유발 계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다른 산업들보다 훨씬 더 이제 고용 유발 효과도 높고 그래서 뭐 의료기기 산업은 뭐 7.36명, 제조업 평균은 6.14명,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일자리가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을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 총량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또 다시 바라봐야 될 게 2014년도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력이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6년이 됐는데도 의료기기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6만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파이 전체적인 그 고용의 숫자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고용 유발 계수가 높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인력이 부족해요. 오히려 그런데도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데 이 산업은 실제적으로 230만 대 6만 명의 인력 시장이라는 거죠. 일자리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 혁신이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하면서도 국가 경제에 과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냐.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긴 해요. 네. 이게 의료기기 산업이 규모가 아주 작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규모가 작은 그 축에 속하죠. 예, 작은 축에 속한데 이게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7월 19일에 발표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7월 9일 날 인도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 인도에 모다 총리도 있었고 또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예, 이재용 부회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죠. 참석을 한 이유가 삼성 제2공장 준공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인도에도 보면은 삼성의 1공장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때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 그 5분간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개적인 만남이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 그 폴더 인사를 했다고 기자들이 전하고 있네요. 어쨌든 5분간 접견을 하고 그 이후에
7월 19일 날 이런 제도가 발표가 되고 또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또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보면은 어떤 특정 기업, 특히 삼성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좀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 기도원이 부가가치 얘기를 했는데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는 기술이 혁신이 돼 갖고 그 부가가치가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내 시장이 작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 국내 시장에서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도 시장이 작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시장이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판매 액수만 가지고 부가가치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 부가가치를 늘리려면 수출을 해야 되는 형태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아까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능가하는 형태의 기술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려면 R&D나 이런 쪽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을 놓고 봐도 의약품 시장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200여 개 이상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발사탄 그 불순물 해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의 제네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네릭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약품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거는 꼭 아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규제만 완화가 되면 부가가치가 향상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미 상당한 기술에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가가치를 향상을 시키고 그 부가가치 향상과 함께 고용이 확장이 되어지려면 그에 걸맞는 형태의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한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7월 19일 날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많은 그 보건의료 단체나 근데 건강권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들이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지금의 그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이 2015년도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몇몇 이제 진보적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약계나 그 의료론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되게 재밌는 논평이 있어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7월 19일 날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 규제 혁신 내용하고 2015년도에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혁 활성화 방안이 똑같은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경우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까지 논평을 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 입을 갖고 두 마디 하는 거죠. 뭐 정권을 잡아서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너무 얘기가 달라서 이게 좀 시선을 확대하면은 사실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다음에 규제 프리존법 해가지고 어떤 규제 혁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또 발의해가지고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2015년도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이거 유사한 법안이 있었지만
2015년도에 이게 쭉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2018년 이제 7월달에 또 이런 그 정책이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보건의료 쪽은 어떤 이런 그 정권의 어떤 그 뭐 진보적인 보수적인 걸 떠나서 어떤 이런 산업적인 요소들 아니면은 자꾸 이제 그 공공적인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산업적인 걸 통해서 뭔가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 기형의 활성화 방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7월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에요. 안전성 우려가 적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성 우려가 적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이 됐든 의료기기가 됐든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과 유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근거와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평가가 돼서 결과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든지 유효성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비용 효과성이 확보가 된다든지 했을 때 보험 급여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안전성 우려가 적은이라고 하는 판단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갖고 이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이게 자명하게 이미 그 증명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 허용을 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확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항상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가 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인 것처럼 이렇게 그 인식을 심어주고 그거를 항상 투트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평가하는 거하고 그 규제 허가를 검토하는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하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술인데 뭐 얼마 전에 BMW 차 계속 불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시험을 거치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불이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이나 의약품들은. 네. 근데 그런 의료기술이나 의약품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 없이 일단 시장 진입을 먼저 허용을 해주고 나중에 평가를 해주겠다. 이것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그런 거를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촛불로 태어난 정부잖아요. 촛불로 태어난 정부고 그 전에는 세월호도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된 좀 그런 과정의 역사를 거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주겠다. 근데 이것도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용을 한다는 게 또 웃긴 거는 아까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그 용어를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규제 완화가 규제 혁신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그것만 딱 바꾸면 이걸 누가 발표했는지 모를 정도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파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국민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온 혁신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자명한 형태로 특정한 회사가 특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혁신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물론 자본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혁신적인 방법일 그렇죠. 거예요. 자본의 입장에서 네. 봐야지 되죠. 네. 근데 자본의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100번 양보해서 요즘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이렇게 축소하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안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보이는 거죠. 아 여기다가 조금만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만 잘만 규제를 풀어주면 부가- 예전에 황우석처럼 확 이렇게 뭔가 좀 될 것 같은 사실은 그것도 안 됐지만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전체 이제 제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과 인력 현황과 의료기기 쪽, 의료 산업 쪽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현황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출을 하는 건데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의 기술보다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뛰어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혁신적인 플랜은 안 나오고 계속 규제 완화만 나오니까. 사실은 R&D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기초 인력들, 기초 의학이라든지 기초 약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라든지 IT 쪽이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 자체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단지 의료기기에 있는 규제 빨리 풀어준다, 빨리 허가해준다, 근데 바로 그게 시장에 안전성이 진입해준다.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처음에 명분으로 삼았던 산업에 대한 측면들도 일자리 고용의 측면이나 산업 발전의 측면이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혁신이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길을 터주는 일 말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에 투자를 하면 지금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던가 뭐 아니면 만성 질환자들이라던가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제라던가 여기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의료 인력들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자리의 측면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네, 여기 그 보면은 아까 또 배경이 나오는데 저는 참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규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규제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생리대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뭐 계란 파동 여러 가지 있었고 최근에는 뭐 발사로 발사로 고혈압증이 있지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촘촘하게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할 일이죠. 네. 그런 일이. 근데 이게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추는 낡은 규제로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들이 동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낡은 규제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으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김미영 씨 사례 얘기했던 것처럼 정작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의료 기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산업에 대한 얘기로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산업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혁신의 문제, 기술 혁신의 문제라든지 사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렇게 허점이 많은 얘기들이라서 과연 이것들이 투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인지 그 좀 뭐야 의문이 들긴 하죠. 그 우리가 네. 보통 답정너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그거 맞으니까 이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약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배치를 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실이거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겠죠 사실 근데 이 사실인 것과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교묘하게 배치하면서
이게 어떤 장면을 이렇게 좀 배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경제학자 슌페터가 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경쟁을 막 해갖고 혁신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규제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자본이 아니면 혁신을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전자를 자꾸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의료기기나 의약품, 바이오 쪽 특히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술력 차이가 상당 부분들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자본력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대자본에 의한 자본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이 아니면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구조가 대자본 중심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대자본한테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게 무슨 그게 혁신 성장이야.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낡은 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긴데 그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옛날 거 답습하는 성장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산업화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먼저 키워놓고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가져서 성장을 해왔던 좀 이런 경험들 뭐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과연 대자본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이것들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돈은 자본이 벌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는 시민이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이런 식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촛불에서 그렇게 적폐라고 얘기했던 불공정 성장이지 이게 어떻게 혁신 성장이냐. 그러니까 즉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그 대자본에 의해서 독점화되어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그 구조를 깨고 거기에 정말 이 창조적이고 기술 혁신적인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형태의 구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혁신이라고 그런다면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그 대자본한테 몰아주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혁신 성장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봐왔던 상당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그 성장이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기 지금까지 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일부를 끊고 좀 2부로 넘어갔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김미영 씨 사건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19일 날 얘기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2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건강보험이라든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문재인 대한 케어랑도 같이 좀 얘기를 그렇죠.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그런 얘기와 예, 예. 더불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산업적인 부분들과 정말 의료 공공성이 양립이 가능한 건지 이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2부에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